감히 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했습니다. 동생 부부는 하루아침에 쫓겨났고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형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동생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다는 것을. 탐욕이 부른 형제의 비극, 그리고 한 여인의 지혜가 밝혀낸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대대로 토지를 일구며 살아온 김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가장인 김영감은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논밭 수십 마지기와 기와집 세 채, 그리고 곡간 가득한 쌀을 모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 김대수는 어릴 적부터 성정이 급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탐욕스럽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큰며느리 박씨 또한 허영이 심하고 남을 업신여기기 일쑤여서 집안 식구들조차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김소수는 심성은 비단결처럼 곱고 착했으나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성격 탓에 늘 형의 기세에 눌려 지냈어요. 형이 부당한 일을 해도 한마디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이 씨는 몰락한 양반 집안의 딸로 시집을 왔는데 말수가 적고 겸손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 구석구석을 돌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병수발은 물론이고 반일과 바느질까지 도맡아하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영감이 여든을 바라보게 되자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졌고, 한때 마을에서 가장 건강하다던 그도 이제는 기침 한 번에 온몸을 떨 정도로 쇠약해졌죠. 의원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시한부를 이야기할 지경이었습니다. 집안의 실권이 큰아들 김대수 내외에게 넘어가면서부터 집안에는 찬바람이 돌기 시작했죠. 큰며느리 박씨는 곡간 열쇠를 차지한 뒤로는 둘째 내외를 하인 부리듯 하였고 밥상도 형편없는 것으로 차려주며 노골적으로 구박했습니다. 어느 날 큰며느리 박씨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그 목소리에는 재산을 서둘러 차지하고 싶은 조급함과 탐욕이 역력히 묻어났죠.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으니 재산 정리를 서둘러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큰아들 김대수는 매일같이 아버지 방 주변을 서성이며 재산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셨는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 생각이신지를 끈질기게 물어댔죠. 아버지가 대답을 회피하면 짜증을 내며 방을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김대수가 병상의 아버지에게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남이니 당연히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동생 녀석은 어차피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맥을 못 추니 조그만 놈 몇 마지기만 주시면 충분하다고 거침없이 요구했습니다. 김영감은 큰아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저런 탐욕스러운 자식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비통했어요. 자신이 자식 교육을 잘못한 것인가 하는 자책감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작 병수발은 둘째 며느리 이 씨가 도맡아 하고 있었죠.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따뜻한 물로 시아버지의 몸을 닦아드리고 소화가 잘 되는 죽을 정성껏 끓여올렸으며 밤중에도 기침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 등을 두드려드리며 간호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병수발은커녕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큰며느리 박씨는 시아버지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막으며 양냄새가 지독하다고 투덜댔고, 김대수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아내에게 공공연히 하곤 했습니다. 김영감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귀가 어두워 보였지만 사실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듣고 있었으며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돌보는지 누가 재산만 탐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고 마음속으로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영감은 둘째 며느리 이씨만을 병상으로 불렀는데 그녀가 따뜻한 약을 들고 방에 들어서자 김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며느리야, 내가 며칠 못 갈 것 같으니 너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맡기겠다고 말하며 무언가를 은밀히 전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둘째 며느리 이 씨는 시아버지로부터 집안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비밀을 듣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진짜 유언장의 존재와 그 숨겨진 장소에 관한 것이었죠. 김영감은 자신이 죽은 뒤 큰아들이 필시 유언장을 위조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김영감은 끝내 눈을 감았고 그의 임종을 지킨 사람은 둘째 며느리 이 씨와 둘째 아들 김소수뿐이었습니다. 큰아들 김대수는 마을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큰며느리 박 씨는 친정 나들이를 가 있었던 터라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도 곁에 없었습니다. 김영감이 숨을 거두자마자 큰아들 김대수는 급히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기대감이 역력했어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아버지 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유언장이 어디 있느냐며 동생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둘째 며느리 이 씨는 슬픔을 삼키며 시아버지의 수의를 정성껏 입혀드렸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평생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신 시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시아버지께서 당부하신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각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큰아들 김대수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는데 아버지의 방은 물론이고 곳간, 헛간, 심지어 장독대 밑까지 파헤쳤습니다. 유언장을 찾겠다는 집념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았지만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점점 조급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김대수는 온 집안 식구들을 대청마루에 불러 모았죠.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이라며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동생 내외와 어머니를 향해 이제부터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라고 거만하게 선언했습니다. 둘째 아들 김소수는 형이 내민 유언장을 받아들고 읽어보았는데 거기에는 큰아들 김대수에게 논밭 대부분과 기와집 2채 그리고 곳간의 쌀을 모두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에게는 변두리에 척박한 밭 서너 마지기와 낡은 초가집 한 채만 남긴다는 내용이었죠. 김소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이게 정말 아버지께서 쓰신 유언장이 맞습니까? 저는 평생 아버지를 섬기며 효를 다했는데 이렇게 적은 것만 물려받는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라고 김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김대수는 코웃음을 치며 내 놈이 효를 다했다고?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무슨 효를 다했단 말이냐며 동생을 무시했습니다. 큰며느리 박 씨는 유언장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는데 그녀는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이 되었다는 우쭐함에 둘째 며느리 이 씨를 향해 노골적으로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니 곳간 열쇠를 당장 내놓으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이 씨는 조용히 유언장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침착했고 시아버지께서 예견하신 대로 형님이 유언장을 위조했음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죠. 글씨체가 시아버지의 것이 아니었고 도장 또한 평소 쓰시던 것과 달랐으며 무엇보다 시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이런 불공평한 유언을 남기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내색하지 않고 유언장을 형님께 돌려드렸어요. 그녀는 지금 당장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시아버지께서 당부하신 대로 진짜 유언장을 찾아 만천하에 공개할 그날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어요. 형님, 아버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대수는 동생 며느리가 순순히 유언장을 인정하자 안심했죠. 그는 동생 내외가 워낙 순하고 우유부단해서 자신의 계략에 쉽게 넘어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좋다. 그럼 너희는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거라. 변두리 초가집으로 가서 살도록 하라며 냉정하게 통보했고 어머니조차 큰아들 편을 들며 동생 내외에게 빨리 짐을 싸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날 밤 둘째 며느리 이 씨는 남편
남편 김소수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아버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김소수는 아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지만 동시에 형의 무서운 탐욕 앞에서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이 씨는 시아버지께서 임종 전날 밤 자신에게 건네주신 작은 열쇠를 품에서 꺼내 들었는데 시아버지는 이 열쇠가 뒷산 바위 틈에 숨겨진 작은 함을 여는 것이라고, 그 안에 진짜 유언장과 재산 목록이 들어있다고, 절대로 큰아들에게 들키지 말고 때가 되면 관가에 가서 진실을 밝히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 씨는 남편 몰래 홀로 뒷산으로 향하는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시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장소를 찾아 헤매며 바위들 사이를 살폈습니다. 마침내 커다란 소나무 밑 바위 틈에서 작은 함을 발견했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아 돌리자 함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시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진짜 유언장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유언장을 펼쳐 읽었는데 거기에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되 병수발을 들어준 둘째 며느리에게 특별히 논 열맞이기를 더 주고 큰아들의 탐욕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씨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선견지명에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관가에 가서 형님의 죄를 밝혀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씨는 진짜 유언장을 품에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고 당장 형님의 죄를 폭로하고 싶었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우선은 마을의 유지들과 관가의 사또를 움직여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김소수가 형의 위협에 굴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줘야 한다는 생각에 집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큰아들 김대수는 이미 동생 내외의 방에서 짐을 꾸리라며 재촉하고 있었죠. 그는 동생 부부가 빨리 나가야 자신이 완전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을 불러 억지로라도 내쫓겠다고 협박했고 큰며느리 박씨 또한 곁에서 맞장구를 치며 빨리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김소수는 형의 협박에 주눅이 들어있었고 평생을 형의 그늘 아래서 살아온 그로서는 형에게 대항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며 우리 그냥 나가는 게 낫지 않겠소. 형님과 싸워봤자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이오. 라고 체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패배감으로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방님, 아직 포기하실 때가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김소수는 아내의 그 눈빛을 보며 알 수 없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마을의 원로인 이훈장 댁을 찾아갔어요. 이훈장은 김영감과 평생 친구로 지내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중재해온 덕망 높은 인물이었고 이 씨는 그에게 사실대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형님이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것과 진짜 유언장을 발견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고 이훈장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훈장은 진짜 유언장을 펼쳐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것은 분명 김영감의 친필이 맞았고 도장 또한 그가 평생 사용하던 것이라며 이훈장은 큰아들 김대수의 탐욕스러운 성품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짐작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개탄스러워했죠. 며느리야, 내가 증인이 되어 주마. 내일 당장 관가에 가서 사또께 이 일을 알리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이훈장과 함께 관가로 향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둘째 며느리와 이훈장이 함께 관가로 가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혹시 큰아들이 동생 부부를 내쫓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관가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관가에 도착한 이 씨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사또 소녀의 시아주버님께서 아버님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저희 부부를 집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사옵니다. 이것이 진짜 유언장이오니 부디 살펴주시옵소서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품에서 진짜 유언장을 꺼내 공손히 올렸고 이 훈장 또한 이것이 분명 김영감의 친필임을 증언했습니다. 사또는 유언장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크고 작은 송사를 다뤄온 노련한 관리였고 글씨체와 도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위를 가릴 수 있었어요. 이것은 분명 진짜가 맞았고 내용 또한 합리적이고 공평하여 김영감의 성품과 일치했죠. 사또는 즉시 포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김대수를 잡아들이라. 유언장 위조는 중죄이니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사또가 호통을 쳤죠. 포졸들은 곧바로 김씨 집안으로 달려갔고 김대수는 한창 동생의 방에서 남은 물건들을 뒤지며 혹시 숨겨진 재산이 있나 살피고 있었고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일이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김대수는 포승줄에 묶여 관가로 끌려왔는데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관가 앞마당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김대수는 동생 며느리 이 씨가 사또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내년이 감히 나를 고발했느냐며 고함을 질렀지만 사또가 호통을 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또는 2개의 유언장을 나란히 놓고 김대수에게 물었는데 김대수야, 네가 내놓은 유언장과 네 동생 며느리가 가져온 유언장이 다르구나. 어느 것이 진짜인지 밝혀보거라 라고 했어요. 김대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제가 가진 것이 진짜이고 저것은 동생 며느리가 꾸며낸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훈장이 앞으로 나서서 증언을 했어요. 사또, 저는 고인이 되신 김영감과 평생을 친구로 지낸 사람으로 그분의 글씨체와 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사옵니다. 큰아들이 내놓은 유언장의 글씨는 김영감의 것이 아니며 도장 또한 다르옵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가 가져온 것은 분명 김영감의 친필이 맞사옵니다 하고 명확하게 말했죠.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큰아들의 죄를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2 유언장을 대조해 본 뒤 판결을 내렸어요. 김대수야, 내 죄를 인정하느냐? 아버지의 유언을 위조하고 동생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은 천륜을 어긴 대역죄인이라고 엄하게 꾸짖었고 김대수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또는 곤장 50대와 함께 재산을 진짜 유언장대로 나누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김대수는 관가 마당에서 곤장을 맞으며 비명을 질렀는데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목격했죠. 큰며느리 박씨는 남편이 곤장 맞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이제 마을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는 수치심에 얼굴을 가렸고 모든 것이 자신들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관가에서의 판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김대수는 곤장을 맞은 상처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그의 등과 다리는 피멍이 들어 퉁퉁 부어올랐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한 치욕과 수치심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으며 평생 장남이라는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살아왔던 그로서는 동생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고 방 안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신음하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큰 며느리 박씨는 남편보다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었고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피했죠. 저것이 유언장 위조한 집 며느리라더라. 탐욕이 끝이 없어서 천벌을 받았다더라는 소리가 귀에 들렸고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남편과 함께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 이 씨와 남편 김소수는 진짜 유언장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논밭은 형제가 공평하게 나누고 기와집은 형이 그리고 둘째 부부는 아버지가 새로 지어주신 기와집 한 채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씨는 시아버지의 특별한 배려로 논10 맞이기를 더 받았고 그 땅은 마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한 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김소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부인,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소. 당신의 지혜와 용기가 우리 가문을 구했고 아버지의 뜻을 바로 세웠소라고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죠. 이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것은 모두 아버님의 은혜이며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씨의 지혜와 용기를 칭송하기 시작했죠. 저런 며느리를 두면 집안이 망하지 않는다더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시아버지의 뜻을 바로 세웠으니 참으로 효부이자 현부로다라는 말들이 마을 곳곳에서 들렸고 이 훈장도 김소수를 불러 자네는 복이 많은 사람일세. 저런 훌륭한 아내를 얻었으니 가문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큰아들 김대수는 마침내 방에서 나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원망이 가득했고 동생 내외를 마주치면 외면했죠. 특히 이 씨를 볼 때마다 치를 떨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고 관가의 판결을 거역하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에 억지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대수는 어머니 방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과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고 동생에게 해를 끼치려 했으니 천벌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 앞으로는 동생 내외를 잘 대하고 형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김대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동생 부부의 방으로 향했는데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고 평생 동생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자신이 이제 와서 사과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대로는 가족조차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컸죠. 결국 문을 두드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생 소수야, 형이 잘못했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너희를 괴롭혔고 아버지의 뜻을 어겼으니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겠느냐 라고 김대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김소수는 형의 사과를 듣고 놀랐지만 평생 형을 따르며 살아온 터라 쉽게 원망할 수가 없었죠. 형님,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형제로서 잘 지냅시다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형님의 사과를 조용히 들으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그녀는 형님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의 시작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봐야 형님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형님, 서방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저 또한 지난 일은 잊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김대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동생 부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밭일을 할 때도 함께 도우며 형제로서의 도리를 지키려 노력했어요. 큰며느리 박씨 또한 이 씨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던 태도를 고치고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보며 역시 사람은 고통을 겪어야 깨닫는다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어요. 김대수는 가끔 동생 부부가 더 넓은 논에서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질투심이 일었고 특히 이 씨가 받은 논10 맞이기를 생각하면 속이 쓰렸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만약 그때 더 교묘하게 유언장을 위조했더라면 들키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을 추수가 끝나고 마을 잔치가 열렸어요. 이 씨는 자신이 거둔 곡식 중 일부를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특히 과부집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쌀 한 가마니씩을 전달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씨의 선행을 칭송하며 저런 며느리가 있으니 김씨 가문이 대대로 번창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대수는 동생 며느리가 곡식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고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자신이 저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였어요. 아내 박 씨에게 우리도 내년에는 곡식을 나누어 주자. 동생 며느리만큼은 못해도 형으로서 체면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박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뒤늦은 깨달음에 안도했습니다. 그해 겨울 김 씨 가문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형제는 서로 돕기 시작했고 두 며느리도 예전처럼 티격태격하지 않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어머니는 두 아들이 화해한 모습을 보며 남편이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어요. 김 씨 가문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집안으로 소문이 났고 형제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농사를 지었으며 두 며느리도 시누이처럼 지내며 집안일을 나누어 맡았어요. 무엇보다 집안의 다툼 소리가 사라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둘째 며느리 이 씨의 지혜와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대수는 그 3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탐욕스럽고 거만한 모습은 사라졌고 동생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 씨에게는 항상 공손하게 대했죠.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이 씨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으며 아버지께서 며느리에게 논열맞이기를 더 주신 것이 얼마나 현명한 판단이었는지를 이제는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김대수는 밭을 갈다가 동생 김소수와 함께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소수야, 형이 지난날 너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럽구나. 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너희를 괴롭혔는데 너희는 나를 용서해 주었으니 평생 갚을 길이 없다고 진심으로 말했고 김소수는 형의 손을 잡으며 형님 이제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는 형제이고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형제는 아버지의 산소에 함께 올라갔어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린 뒤 김대수가 먼저 입을 열며 아버지, 불효자 대수가 뒤늦게나마 아버지의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재물은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정이 깊어지는 것이고 탐욕은 가문을 망치지만 화목은 가문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김소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씨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며느리야, 내가 너에게 미안하구나. 큰아들이 유언장을 위조했을 때 내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너희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싶어서 마음이 무겁구나 라고 말했죠. 이 씨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아버님의 뜻이었고 저는 그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답하며 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해 가을 풍년이 들어 김 씨 가문의 두 형제는 모두 넉넉한 수확을 거두었어요. 김대수는 자신의 곡식 중 절반을 동생에게 나누어 주려 했고 형님, 저는 충분합니다. 형님께서 드십시오라고 김소수가 사양했죠. 김대수는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빚진 것이 너무 많으니 이것이라도 받아달라며 고집했고 결국 이 씨가 나서서 형님의 마음을 받되 그 곡식을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고 제안했죠. 두 형제는 그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씨 가문 형제가 함께 곡식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형제를 보라. 예전에는 유언장을 놓고 다투더니 이제는 서로 양보하며 베푸는구나. 역시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야 변한다더라고 칭찬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김영감이 남긴 유언장이 재산 분배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이 훈장이 김 씨 집안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 형제와 두 며느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고 자네들 부부를 보니 내가 다 기쁘구나. 특히 이 씨 며느리 자네의 지혜와 인내가 이 가문을 구했고 형
형제를 화해시켰으니 마을의 귀감이로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숙이며 모두 시아버님의 은혜이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이훈장은 계속해서 김영감께서 유언장을 2개 남기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네. 하나는 큰아들의 탐욕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현명한 며느리가 찾아내어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으니 참으로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이셨다네라고 말했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가신 어른의 지혜를 다시 한번 기렸습니다. 그날 밤 김대수는 아내 박씨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우리가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저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오 라고 말했죠. 박씨는 그렇습니다. 제가 남편을 잘못된 길로 부추긴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라도 바르게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반성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는 동생 내외를 진심으로 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두 형제 모두에게 자식들이 태어났어요. 김대수의 아들과 김소수의 딸은 마치 남매처럼 자라며 함께 놀았고 두 집안은 명절이면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며 아이들은 할아버지 산소에 함께 올라가 절을 올렸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교훈을 들려주며 탐욕은 가문을 망치고 화목은 가문을 일으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마을에서는 김씨 가문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죠. 유언장을 위조한 탐욕스러운 형과 그것을 밝혀낸 지혜로운 며느리의 이야기는 다른 집안에도 교훈이 되었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눌 때 공평하게 하라고 가르쳤죠. 며느리들은 이 씨처럼 지혜롭고 인내심 있는 여인이 되고 싶어 했고 형제들은 김씨 형제처럼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이 씨는 평생 겸손하게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항상 시아버지의 은혜라고 돌렸고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물보다 사람이 귀하고 탐욕보다 화목이 중요하며 지혜는 배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쳤고 그녀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자라났습니다. 김대수는 늙어서도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동생에게 소수야, 형이 너에게 진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 같구나 라고 말했고 김소수는 형님, 우리는 이미 진정한 형제가 되었으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라고 답했으며 두 형제는 손을 맞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여생을 화목하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김씨 가문은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후손들은 할아버지 김영감이 남긴 진짜 유언장을 갑오로 삼아 보관했고 제사 때마다 그 유언장을 꺼내 읽으며 조상의 지혜를 되새겼습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섭고 정의가 얼마나 중요하며 가족의 화목이 얼마나 귀한지를 배웠고 그렇게 김씨 가문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어 오래오래 번영을 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탐욕의 눈이 먼 형과 지혜로운 며느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재산은 나누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족의 정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탐욕은 한순간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앞으로도 교훈을 담은 옛날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